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만약에 지금 1인당 25만원씩 생긴다. 갑자기 생겨요. 통장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거꾸로. 근데 그 돈 다 모아서 전 국민의 가족들한테 1인당 25만원씩 줄 돈 다 모아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한테 주고 예산이니까 알아서 좀 잘 써봐라. 그러면 어디에 쓸 것 같으세요? 양쪽에 쓰는데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돈 들어오니까 좋은 거 말고 국가 경제에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거 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던졌거든요. 뭐냐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이에요. 어제 그저께 제가 조금씩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자.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영수회담 때 이걸 의제로 삼아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반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쟁점이 뭔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일단 반대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의제로 올리지 말자는 거죠. 왜 그러냐? 기획재정부는 이게 지금 정부가 예산을 다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펴려면 추경 예산이란 걸 해야 돼요. 새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 1인당 25만 원 지급하려면은 13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럼 13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데 기재부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자체 요건이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9일날 당선이 되고 12일에 첫 번째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기재부가 갑자기 59조 원의 추경안을 보고를 했어요. 새로 대통령 대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건지. 그때는 전쟁이 났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무조건 일단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반대를 하는데 이 민생지원금 반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풀면 물가가 더 오른다. 미래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를 하려면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문제니까 여당이니까 그럼 돈을 조이자고 해야 되잖아요. 돈을 조이고 있나요? 정부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나요? 정부는 작년에 87조 원 적자를 냈고 올해 91조 원의 적자 예산을 짰습니다. 적자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거둔 거보다 더 쓰는 거잖아요. 정부가 돈을 푸는 거예요. 작년에 87조 원, 올해 91조 원 더 푸는 거거든요. 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풀고 있어요. 근데 또 물가 때문에 풀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좀 앞뒤가 안 맞고요. 미래 세대 책임 전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국채 발행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적자를 내면 국채 발행해가지고 빚을 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빚 내는 게 미래 세대 책임이라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진짜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라면 정부가 흑자를 내야 돼요. 돈을 이렇게 걷어들여야 되는 거고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한국은행 금리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리면 또 돈을 쪼이게 되면 또 이게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본인들이 안 하고 있는 거를 안 하게 된다고 비판을 하는 이상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 지출 늘리고 금리는 내려서 경제를 좀 살리고 살아난 다음에 다시 조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푸는 거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여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괜찮은데 현금 지급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 내시는 분들은 어디다 쓰자는 얘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지급 안 되는데 어디다 쓰자고요. 이렇게 보통 추경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뭘 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일자리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하겠습니다. 뭐 10조 원 편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원래 없던 사업이 생기잖아요. 없던 돈 10조 원이 공무원들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정해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어떤 데다 막 써요. 어떤 때는 보도블록을 바꾸고 어떤 때는 뭐 도로를 깐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뭘 하고 어떤 때는 공무원 조직 늘리고 이런 일을 막 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연구용역 막 갑자기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용도를 얘기하고 논쟁해야죠. 반대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많고 여기까지는 제치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유효한 반론이에요. 뭐냐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반론입니다.
재벌도 25만 원, 어려운 분도 25만 원 주는 거는 안 맞지 않냐. 어려운 분들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제 토론을 해볼 만해요. 대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얼마 지급하자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토론을 하면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 토론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13조 원 추경하는 건 찬성하는데 25만 원씩 다 나눠주는 거는 반대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누구한테 나눠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 예를 들면 뭐 한 2천만 명한테는 50만 원씩 나눠주자. 이렇게 주장하면 토론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 주장을 해서 명확하게 좀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거 말고 뭐 기재부가 주장하거나 지금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가 주장하는 건 사실 생각해볼 가치가 없어요. 어떤 대안이 있는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걸 돌아가서 25만 원 추경,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관련된 추경에 대한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돈을 걷어서 써야 된다면 지금 정부 재정 지출을 안 해가지고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재정 지출해서 살려야죠. 근데 누구에게 쓸 것인가, 그리고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가. 현금으로 지원해서 나눠준다는 거는 우리가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 어디에 뭐 얼마를 쓰고 하고 정리해서 쓴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일단 맡기는 거거든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공 분야가 기본소득이라 이렇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방송 소개해 드릴게요.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는 시간인데요. 미국 대선에서 지금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바비 케네디라고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죠. 그 동생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미국 대선에서 제3후보로 돌풍 일으키고 있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삼각관계 무역전쟁 벌어지는 얘기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승병 박사 나오시는 시간이에요. 워커노믹스 시간인데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지금 막 티격태격하고 전쟁 일촉즉발인데 이게 왜 그런지 또 어떤 무기가 쓰였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기원이 있는지 이거 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이승원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아주 옷 화사하네요. 네, 촬영이 있는 날이어서 네. 색깔 있는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원색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중국을 둘러싸고 무역전쟁이 다시 막 일촉즉발 벌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제니 옐런 네, 미국 네.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한다고 뭐 네. 이야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죠? 지난 3일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장관으로서 두 번째 베이징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3일에 갔고 한 1년 전쯤인가 한 번 더 갔었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갈 때마다 뭐 재무장관도 가고 상무장관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갔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시 한 텀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제니 옐런 장관이 갔고 현지 시간 24일,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오늘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베이징에 갑니다. 그래서 경제 쪽으로 한 축 얘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한 축 얘기가 이어지는데 어쨌든 함의는
엄청나게 미중 간에 싸우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일단 포인트일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3일에 가서 그럼 그 제네 옐런이 왜 갔냐? 뭐 좋은 얘기만 하러 간 건 아닐 거잖아요. 싸우러 네. 갔겠죠. 구체적으로 싸우러. 네. 그래서 이른바 과잉 생산하지 말아라. 과잉 생산이요? 네. 좀 새로운 용어인 것 같은데. 좀 새롭죠. 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지 말라고 무작정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읽으면서 좀 생소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over capacit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만큼 생산해라 저만큼 생산해라 양을 정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주는 거는 불공정한 무역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뭐 WTO에 제소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과잉 생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처음 접했을 때 조금 낯설었어요. 경제 전문가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용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해만 해도 그러니까 공정한 관계, 뭐 무역 관계, 뭐 보조금 폐지는 굉장히 오래 들었던 거고,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은 늘 들었던 용어인데 이번에는 계속 꾸준히 그쪽 사람들은 과잉 생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재무장관이 베이징 가서 과잉 생산인 전 세계 어떤 그 제조업을 한마디로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나치게 해서 우리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위협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은 네. 물건 많으니까 가격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거 아니냐. 너희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반박했다는 당신들이 100만 원에 만들 거 우리는 10만 원에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심지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리고 기후 쪽을 중국 정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또 기획적으로 기후 쪽 관련해서 산업 지평을 굉장히 넓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그래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데 이제 그것만 해도 봐라 우리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면서 반박을 하면서 미중 간에 혹은 중국과 유럽 간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과잉 생산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전에 무역 분쟁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할 때 항상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무역 질서에서 보조금은 주지 말라는 건 우리의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거 규칙을 잘 지키라는 거다. 이렇게 압박을 하지. 그 어떤 행동의 결과를 압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물건 많이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왜 이런 워딩들을 쓰는지 얼핏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좀 낯설다는 느낌과 함께 아니 이 중국을 압박하려면 여러 갈래들이 있을 텐데 뭐 이제 뭐 인권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보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잉 생산은 어쨌든 결과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니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거 뭐 많이 하라 적게 하라 니네가 무슨 권리로 약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백악관도 그렇고 미국 이제 경제 관료들 뭐 무역 대표부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과잉 생산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쓰면서 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현지 시간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관세 올려라라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4월 17일에요. 4월 17일 날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 네, 철강과 알루미늄 철강과 이 두 개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는 아이템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나열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바이든이 지시한 건 철강과 알루미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7.5%인데 한 25%까지 한 3배 이상 올리라고 한 거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복할 거야 이러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뭐 사실은 테슬라니 애플이니 하는 뭐 미국 기업들하고 관련된 아이템들이네요. 다 얘기를 듣고 보면. 그렇죠. 결국은 뭐 세계 경제 이전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템들을 콕 집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겠죠. 네. 어제 저희 김외현
비인크립트 한국, 일본 리드하고 같이 차이나 쇼크 2.0에 대해서 얘기 나눴거든요. 어제요? 네. 차이나 쇼크가 1.0이 있고 2.0이 있는데 1.0 시대에는 중국이 저가 제품 가지고 전 세계 그 생산 공장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 2.0 시대에는 고가 제품 그리고 첨단 제품을 가지고 다시 그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서 테슬라, 애플이 지금 위협받고 당연히 한국 기업도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게 좀 재현되는 것 같은 또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무조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예전엔 저가 공세로 그냥 많이 물량, 좀 품질이 안 좋더라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그 고가의 또 제품의 어떤 질도 상당히 향상시켜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계속 이제 공장 역할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봤자 그냥 공장 역할이야 정도였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 특히 전기차에서는 압도적이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점잖은 용어로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연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은 항상 공정한 무역만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미국은 그냥 점잖게 가지고 우리는 고상하게 금융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할 거야. 그 공장에서 뭐 뚝딱뚝딱 만든 거 너희들이 만들어 그랬었는데 지금 제조업을 직접 하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압박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지금 제조업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은 이제 트럼프 때부터 이 노동자들의 그동안의 어떤 억압과 울분과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이렇게 촉진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조업을 다시 이제 우리나라 본토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외주주던 걸 다시 미국에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백인 남성 노동자들 특히 겨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붐업을 시켰는데 결국은 바이든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이제 11월 5일 날 예정된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표심을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특히 제조업 쪽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올려. 왜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 관세를 올렸었고 본인 재임 시절에. 그렇죠. 네. 이번엔 또 본인이 당선되면 60%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 말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쨌든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야를 택했는지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 네. 근데 또 독일도 내놓으라는 제조업 강국인데 요즘 시들시들한데 얼마 전에 네. 또 독일은 아예 중국 가가지고 숄츠 그 총리가 정상회담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쇼 총리가 14일에 갔습니다. 14일 가서 16일까지 한 2박 3일 정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대통령과 함께 누가 같이 갔느냐, 경제 사절단 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 얘기를 한다면 어묵 드시러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떡볶이와 어묵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제 내각 안에서도 매파가 있고 또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혹은 좀 제너러스하게 가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매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장관들 빼고 좀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뭔가 좀 해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내각의 장관들과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봤더니 농업부, 교통부, 환경부 장관이 동행했고요. 숄츠 총리랑. 그리고 기업에서는 벤츠, 바스프, 머크, DHL,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그 기업들의 대표들을 데려갔어요. 벤츠는 자동차. 바스프는 화학. 네. 그리고 어디로 지멘스, 지멘스, 뭐 전기전자, 네, 그렇고 바이엘, 머크는 제약 바이오고, 그렇죠. 그럼 총망라에서 갔네요. 총망라에서 그러니까 독일을 대표하는 대기업 최고 경영자 12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명단만 봐도.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관세 올리겠다 압박하고 있는데 독일은 뭔가 잘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물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 베이징 가서 5일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당시에 꽤 긴 시간이 보통 2박 3일인데 3박 4일만 돼도 길게 있네 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또 압박하고 있고 실제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도 지난해부터 올해 매달 한 하반기까지 조사를 해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관세를 높이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연합에 또 거기에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하는 독일이 나 베이징 갈 거야. 그래서 지금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그 얘기는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고 실제 워딩이 이렇습니다. 독일 기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와 협력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산 자동차가 독일과 유럽 시장에도 나올 것이다. 명확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반드시 경쟁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중국에 할 얘기라서 한 건데 중국 편을 드는 얘기도 함께 했어요. 유럽연합이 보호주의적 욕심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놓고 이런 워딩을 했어요. 유럽연합이 욕심을 보호주의적, 부린다는 그렇죠. 보호주의적 욕심을 부린다는 표현을 쓴 거네요.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상이 이런 네.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니 너무 작정하고 발언하신 게 아닐까 이 숄츠 총리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발언한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너무 반가웠겠죠. 숄츠의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16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서방이 제기하는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그래서 숄츠랑 시진핑이 뭔가 되게 서로 좀 도와주는 듯한 그런 코드를 분위기. 맞추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진도 뭔가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숄츠 총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11월인가 갔을 겁니다. 작년 초인지 재작년 말인지를 갔는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뭐 하고 있을 때 다 시끄럽고 나 제일 먼저 갈 거야 해서 숄츠 총리가 가장 먼저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났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을 갔나 해서 할 때도 시진핑 만났고 그래서 아니 왜 숄츠만 다른 행보를 보이지? 라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관세 검토하고 있는데 혼자 이제 대규모 사절단을 데리고 갔으니까 독일이 아무래도 좀 급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걸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움직여 봐야 되겠죠.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전체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바이든은 특히 국내 네네. 정치원으로 근데 뭔가 약간 엇박자. 엇박자가 나서 지금 근데 이게 새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 항상 네. 그래 왔다. 네, 숄츠는 유독 또 그랬다는 것. 예. 사실은 중국하고 손잡지 않고 뭔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얘기를 전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늘 네. 로버트 케네디 얘기도 주니어 얘기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케네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스탠스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이 강력하게 그 관세를 매기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혹시 11월에 당선되면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했었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사실 미국 대선에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카이자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였습니까? 네네네. 이제 법무장관도 있고 상원 네. 의원도 했죠. 네. 그분도 암살당했죠. 네. 예. 그 이제 아들 케네디 주니어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처음 나온다 했을 때 뭐 변수가 되겠어 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프로나 나와요? 지지율? 그 약하게는 7에서 많게는 15%. 15%까지 나와요? 네. 15%? 미국은 양당제라서 제3후보가 그렇게 나오기 어렵잖아요. 두 자릿수가 굉장히 힘들죠. 어. 그래서 이게 또 지역마다 케네디라는 뭐 매기 효과라고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케네디라는 이 무소속 후보가 나오면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지역도 있고 바이든한테 유리한 지역이 있어요. 또 지역에 또 갈려요. 그래요? 아니 네. 근데 케네디는 민주당이잖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ඝ아먹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지는 바이든 않은 표만 거죠? 갉아먹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화제인 뉴스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한 5일 동안 MBC에서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이 44, 트럼프가 46,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네네네. 트럼프가 이제 근소하게 네네네. 우세하죠. 그런데 다자 케네디랑 합해서 한 5명을 넣었더니 30 제가 숫자를 볼게요.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7로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유리한 걸로 나왔어요. 트럼프 다자 표가 합해서. 더 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 네. 케네디 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소위 격전지라고 하는 6개, 7개 주 있지 않습니까? 뭐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등을 했는데 남부 지역에서는 트럼프한테 좀 유리하고 동부 지역에서는 좀 바이든한테 유리하고 뭐 이런 또 표심이 갈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두 자릿수를 점하고 있어서 그런데 과연 누구한테 이길 것이냐. 그런데 이제 워딩을 보면 누가 더 급한지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처음에 케네디 후보 나왔을 때 뭐 별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생각했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표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만큼이나 극단적인 좌파 인사라고 트럼프 캠프에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캠프입니다. 정확히는 트럼프 직접. 트럼프 캠프. 예, 예. 트럼프는 지금 재판받느라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말을 못했을 텐데 트럼프 캠프의 무슨 보좌관, 브라이언 휴스 보좌관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 전략으로 가다가 혹은 나와도 뭐 땡큐지 이러다가 극단적인 좌파 인사고 가로 열고 나쁜 인간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근데 왜 케네디 주니어가 인기가 있지? 보수 그 공화당에 봤더니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굉장히 극렬 우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백신 맞지 말라고 운동을 한 사람 중에 또 선봉했던 사람이 이 케네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래서 완전 진보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극우파들이 또 백신에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 얼마 극단적으로 개인의 자유 뭐 그렇죠. 옹호하는 분들이죠. 그 대통령 후보 철회한 뭐 그 디센티스 뭐 이런 후보들 론 이제 플로리다. 디센티스. 네. 이 사람 이런 좀 공화당이잖아요. 강경한 강경 보수파. 강경한 공화당의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뭐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국가가 뭔데 개인한테 마스크를 강요하냐 이런 네.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뭐 이제 국가 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음모론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케네디 주니어가 같은 얘기를 했으니 공화당 입장에서는 박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표심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표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좀 그렇고, 특히 최근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금 뭐 성추문 입막음 뭐 이걸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난다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트럼프를 안 찍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오. 좀 불이 났죠. 그럼 굉장히 재밌어질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가 네. 확 찌그러지면서 케네디가 올라와서 삼자구도 뭐 이렇게 될 수도. 네, 그러니까 쟁점은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형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 주니어가 계속 갈 것인가, 계속 가면서 이 표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또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몇 퍼센트 차이 안 나기 때문에 3~4%, 이 13%를 차지하는 케네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돼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그 무소속 얘기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민주공화 이후에 네. 제3지대? 미국의 제3지대. 제3지대죠. 저는 네. 사실 그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이 후보는 주니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4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목이 밥인데 바비 포 프레지던트인데 그 되게 재밌게 봤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근데 암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면은 약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후보 했을 때 네. 국민들이 가졌던 심정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4살 때 삼촌이 암살당한 거예요. 존 F 케네디. 14살 때 아버지가 암살당한 거예요. 그것도 공화당, 민주당 경선 마지막에 다 이겨놓고 마지막 컨벤션 직전에 유세하러 딱 갔다가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극적으로 그렇죠. 후보 돼서 이제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암살당한 거라. 그런 마음도 미국 사람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동정심. 짠한 마음이 있군요. 그렇죠. 짠한 우리나라 마음. 네. 표현으로.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관심 있어 쭉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이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진짜 좀 섞여 있는 게, 예를 들면 총기 규제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총기 허용을 하자는 쪽이에요. 보통 민주당에서는 총기 규제하자고 그러고 공화당에서는 총기 허용해주자고 그러고 우리 사람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묘한 그 지점이 있었군요. 네, 네.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넷플릭스라고요. 한번 보시죠. 네, 대화의 끝이 넷플릭스로 끝나는. 요거는 계속 우리 미국 대선은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챙길 테니까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미 방위비 협정에 대한 네. 이슈가 좀 있다고요. 현지 시간 23일 협상이 시작됐어요. 근데 무려 이 협상이 이 방위비가 이제 2025년에 그게 끝나거든요. 그럼 그 내년 말이니까 1년 9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혹시 트럼프가 됐을 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까봐 우리 정부가 미리미리 협상에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1년 9개월은 너무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컨설팅 업체 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라는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관계자들이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트럼프, 뭐 바이든 대선의 어떤 역학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얘기도 나왔는데, 이 방위비 협정 우리가 한다고 해도
올해 혹은 내년 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거 재협상 하자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고음을 날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네. 당선되면 그동안 협상한 거 없었던 일을 하고 다시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스탠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토론에 나온 얘기의 조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부상하면서 또 또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트럼프에 안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표를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외교안보 정책 어떤지 지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고들어서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외교안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 스탠스, 정책 스탠스 얘기해보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이승원 평론가 좀 놔드릴게요. 오늘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다는 거하고 또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유럽의 독일, 중국, 미국 이 삼각관계 어떻게 풀릴지 굉장히 중요한 이 클루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하고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분쟁 다루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오늘도 역시 수준 높은 댓글을 아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미국하고 독일, 중국, 우리나라 경쟁과 협력이 어느 산업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거 좀 잘 다뤄보면 좋겠네요. 나중에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명님 좋은 아이디어도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은 내주고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도록 미국의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같이 협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외교적 상상력이 있어야 될 텐데 유능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워코노믹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그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중동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중동에서 좀 시선을 돌려서 다른 나라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지난번에 러시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루신 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나라를 깊이 다루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동에서 또 일이 생겨서 중동에서 발을 놓아주지 않네요. 그렇죠. 이란이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또 반격을 한 거죠. 네. 지난번에 그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 쓰면서 이란이 공격하는 척만 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이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란이 꽤 많은 수의 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드론을 섞어서 공격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속 관건이 이스라엘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항상 국시가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하려고 할 텐데 이 문제는 이 확전을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이 지금 계속 뜯어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수를 둘 것인가가 제일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란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역시 그 이란의 프록시들 대리 세력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사이에
이란을 직접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오면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놀랐어요, 우리. 네, 맞습니다. 막 그래서 저희들끼리 단톡방에 막 주고받고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이 이 문제, 특히 보복이라는 문제는 빨리 끝내야지 이게 오히려 뒤탈이 적은데 이게 질질 끌다가는 우리가 영영 보복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속전속결로 나왔습니다. 공격의 강도는 어땠어요, 근데?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속보 막 CNN 같은 데서 뉴스 나올 때는 이게 테헤란 주변에 공항에서 무슨 폭음이 들렸다. 그리고 비행기들, 민항기들 이 운항이 다 중지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갖고 야, 이거 테헤란을 직접 때렸으면 이건 진짜 전면전 하자는 건데 하고서 굉장히 그렇죠. 그때 당황을 수도를 했었는데 때렸다면.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조금씩 강도가 약해졌어요. 테헤란 쪽을 직접 때린 건 아니고 이란 중부에 이스파한이라는 또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가 있는데 네네. 마침 또 여기가 이란의 그 핵시설, 이 핵시설이 가까운 이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이스파한 쪽에 이 비행장에서 폭음이 들렸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래도 이거는 심상치 않은데 핵시설 혹시 때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비행장이면 군 비행장인가요? 네, 아무래도 민용, 군용 다 같이 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웬걸 이란 외무부에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담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조잡한 그 우리 쿼드콥터라고 하죠. 드론 중에서 요 헬리콥터 같은 건데 요 날개가 4개 달린 거. 프로펠러 4개 달린 거? 네, 그 쿼드콥터 몇 대를 이용을 해서 우리한테 좀 공격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뭐 그만 쉽게 다 격추시켜줬다. 별 피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면서도 아무래도 맞은 당사자인 이란 쪽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또 잠시 놀랐던 화들짝 놀랐던 게 확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드론 쿼드콥터 몇 대 그냥 쓱 보냈다가 격추된 거다 이렇게 당한 쪽에서 네. 이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진짠가? 막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이란에서 얘기하니까 진짜일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이 드러나 있나요? 어때요? 네, 근데 또 역시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정보를 갖다가 아무래도 언론에 슬슬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 언론에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스파한 주변은 아무래도 핵시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방공 미사일들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언론 쪽에 새 나온 게 뭐냐면은 이 그 방공 포대들을 갖다가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가 이제 쭉 나왔는데 지도가 나오네요. 네, 저기 뭐 멀리 이스라엘에서 거의 1,000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저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 주변에 요 지역을 갖다가 때렸는데 여기 딱 보니까 맞은 데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이란의 방공망을 구성하는 지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최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세트로 있어요. 이제 미사일 발사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걸 적을 탐지하는 탐지 레이더가 있고 이걸 또 미사일을 적기에게 유도하는 이 사격 관제 레이더 같은 것들이 같이 세트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격 통제 레이더만 딱 격파된 겁니다. 아, 네, 그 여러 개의 세트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그것만 딱 격파시킨 이 위성 사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들 싸한 거예요. 이 S-300은 물론 최신이 S-400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네. 이 반경 이 사거리가 한 400km 이상 되는 네네. 상당히 그래도 네. 고성능 이 방공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 싹 격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중에 레이더 하나만 레이더만. 골라서 격파했다고 하니까 야 이건 마치 야 우리가 너네 다 부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난 탁 이 핀포인트로 저격해준다. 거의 뭐 이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아, 네. 그거 되게 뭐랄까 되게 좀 서늘한 간담이 서늘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은 우리 만약에 휴전선 같은데 밤에 이 초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저기 몰래 특공대가 들어와 갖고 이 그 초병들을 갖다 싹 급습을 해서 이 딱 목을 딴 것도 아니고 딱 급습을 해 갖고 이 딱 손목만 잘라갔다. 뭐 거의 그 기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인 것도 아니고 딱 너네 하지만은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피해를 준다라는 정도의 이 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대포로 꽝 때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 레이더만 딱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서 가능했던 그런 건가요? 네, 이스라엘이 뭐 저희가 당연히 미국과 많은 군사 협력을 하고 그동안 국방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정밀 타격 무기 수준이 상당합니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정도 공격을 하려면은 스텔스기가 떴다. 그러니까 뭐 F-35가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F-35가 몰래 들어와 갖고 이 정밀 유도 무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레이저로 딱 그 핀포인팅해서 하는 이런 정밀 타격 폭탄 같은 거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아니면 레이더를 공격했으니까 또 함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 레이더는 여기서 전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를 쏘는데 그 전파를 탐지해서 거기로 유도돼 가는 그런 미사일이 있어요. 그게 AGM-88 함 미사일인데 야, 이런 걸 쐈을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세히 몇 가지 정황이 나왔는데 이게 또 아닌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항상 적의 방공망을 그런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적의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적의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래서 쓰는 미사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항공기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싣고 가서 이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날아가는 시간도 적고, 그리고 기존의 그냥 지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거든요. 네네. 한 뭐 1000km에서 2000km까지 이걸 멀리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게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항공기가 쏘고 뒤로 빠지면 되니까 훨씬 안전한 폭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무기들이 정밀도가 낮아서 이게 못 써먹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정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공개한 무기가 그래서 딱 떠올랐어요. 한 5년 전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이런 군수업체로서 라파엘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이 라파엘에서 공개한 이 락스라는 그런 이런 공대지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또 그 얼마 안 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라크에서 야, 지상에 뭐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로켓 부스터인데 그걸 대조해 보니 이 몇 년 전에 공개했던 그 락스 미사일의 부스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 미사일을 썼구나. 그런 지금 주장이 거의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중간에 이라크, 시리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일을 쏘려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로 이렇게 멀리 사거리가 먼 미사일을 쐈어야 되는데 그걸로 정확하게 그 레이더만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뭐 몇 가지 또 워낙 길게 이번에도 봤듯이 날아가는 시간이 좀 길기 네네네. 때문에 이란에서 쏠 때도 많이 대응할 시간도 저격당했죠. 주고 뭐 몇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신형 공대지 미사일을 공대지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때린 거죠. 그러면은 비행기에 그 미사일을 싣고 가기는 하는데 네. 그 영공에 들어가거나 방공망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이 그냥 아주 그렇죠. 멀리서 쏘고 그냥 돌아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최소 S-300 탐지거리가 한 500km 되니까 최소 500km 바깥에서 쏘고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쏠 때는 그냥 이 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는 동안에는 GPS라든가 뭐 관성 유도에 의해서 거의 그 목표 부근까지 갔다가 이게 목표에 가깝게 가면은 그때 유도 장치 이걸 시커라고 하는데요. 시커 딱 켭니다. 근데 이 시커가 이 앞에 정밀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갖고 직접 그 지상 여러 가지 지물을 탐색해서 명중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아까 한 미사일처럼 이 레이더 전파를 탐지해서
유도하는 그런 시퀄을 갖다가 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먹히려면은 레이더가 딱 켜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대레이더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공망에서 레이더를 함부로 키질 않거든요. 처음에는 조용히 그냥 멀리서 탐지 레이더만 가동시키고 있다가 확실하게 적기가 들어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딱 켜고서 재빨리 포착을 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켜지게 하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이란에서 밝혔던 쿼드콥터였다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번에 공습을 할 때 먼저 드론을 보내서 방공망을 교란하는 사이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네네네. 이스라엘도 굉장히 비슷하게 그 쿼드콥터는 아마 이란 가까운 데서 스파이들이나 특수부대가 날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가서 막 이게 공격할 것처럼 이 페이크 막 교란을 하니까 그때 이란이 요격하려고 딱 레이더 켠 순간 이 멀리서 쏜 공대지 탄도미사일이 딱 명중했던 거겠죠. 그 락스 같은 무기는 뭐 S-300 같은 그 무기 체계 가지고 방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격추시킬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게 아직 뭐 스펙이 확실하게 공개가 안 돼 있어 갖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만큼 여러 가지 S-300의 요격책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장치들이 여기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 방공망이 S-300이나 S-400 같은 방공 체계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뚫고서 많은 S-300, S-400 포대들을 타격을 했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와 이런 정보 교류를 하면서 야 얘네들은 이게 약점이니까 이렇게 노려서 타격하면은 쟤네 탐지 못한다 이런 분명히 노하우가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도 핵시설 공격도 할 수 있었고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레이더만 파괴했다 이런 걸로 봐서는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도 뭐 공격하고서 거의 티 안 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조금 때렸다 뉘앙스 정도만 풍겨주지 정확히 어쨌다 이 직접 정보를 내놓지 않고 이란도 지금 보면은 우리 전혀 이란은 그런 자기네 레이더가 당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우리가 뭐 크게 당했다는 우리가 때렸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야 이거는 양쪽이 둘 다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아마 네타냐후 그러고 있겠죠. 내부 극우 연정 세력들에게 우리 충분히 우리의 위력을 보여줬어. 역시 뭐 우리 정밀 무기로 때리면은 언제든지 뭐 이란은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걸 대외적으로 밝혀서 괜히 이란을 갖다가 남처하게 만들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막 선전하면은 이란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해서라도.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란에게 더 이상의 공격의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확전은 당장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믿어볼 수도 있겠어요. 유가의 영향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 소식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출렁거리고 유가도 한 3%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양쪽이 자존심을 보이는 걸 보고서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근본적으로 돌아가서요. 뭐 중동에서 뭔가 불안한 요소가 나오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나오자마자부터 이란이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적대적인 관계인 건가요? 어떤 이 관계인 건가요? 그 역사도 좀 파헤쳐 올라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적대시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짧게 봤을 때는 1979년 이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란은 친서방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팔라비 왕정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끈끈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영국이 이제 빠지면서 독립을 시켜줘야 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국가를 갖다가 세워줘야 되겠다고 영국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영국 체면에 세워주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당시 이란은 지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방을 만들어주자. 이 팔레스타인 나라, 아까 이 유대인 국가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 쪽 자치정부도 만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만들어서 얘네가 연방을 구성을 해서 독립을 시켜주면은 뭐 낫지 않겠냐. 원래 그런 안까지 지지했었고 물론 그게 아랍과 그렇게는 못하지라는 문제로 번지면서 무산되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튀르키예 다음으로 이란의 독립을 승인해 준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 아랍권에서. 아랍권 아니지만 하여튼 요 중동권에서. 그 정도로 사실 뭐 이란에게 우호적인 그런 정서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이 팔라비 왕정 자체가 애매한 입지였습니다. 일단 노선 자체가 친서방이고 시아파 국가니까 주변에 또 이 순위파 국가들과는 또 차별점이 있고 또 페르시아는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민족이 다르거든요. 아랍이랑은.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린 너네들이랑 달라.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너네 뭐 아랍이랑 노느니 차라리 우린 뭐 이스라엘이랑 유대인들이랑도 잘 맞는 부분이 있다. 뭐 오히려 그런 정서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아랍 세력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1970년대 한창 이게 좋을 때는 사이가 좋을 때는 그때 양국 간 대사도 교환을 했었고 또 이스라엘이 필요한 원유의 상당수를 이란이 대줬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깔아갖고 이란이 유럽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그 주 창구로 이스라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70년대까지 일이었죠. 밀월 관계가 있었는데 그럼 호메이니 혁명 때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건가요? 호메이니가 이제 이슬람 혁명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유대 세력들을 갖다가 저 시오니스트들 하면서 좀 적대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이제 호메이니의 이 이슬람 이란은 미국을 굉장히 적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을 반미주의. 네, 굉장히 반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의 끈앞풀이다. 그러니까 쟤는 작은 악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 갖고 겉으론 진짜 그때서부터 우르렁대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장 사이가 나빠졌던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다음에 터진 중요한 사건이 이라크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1980년대. 그 당시에는 중동의 맹주로 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크게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래도 사담 후세인을 그때 지원을 해서 이란을 침공하니까 이란 입장에선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어딘가 손을 빌려야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이랑 또 다시 야 우리가 당장 뭐 척지긴 그렇고 좀 협력을 하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란이 팔라비 왕정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서방제 무기를 수입했었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F-14를 수입한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 F-14를 판 유일한 나라가 이란이기도 했어요. 이 탑건에 나오는 F-14요. 뭐 그렇게 미국제 무기가 많이 있는데 혁명 이후에 거기에 부품이라든가 무기 공급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서방에서. 그러니까 이걸 놀릴 수도 없고 계속 뭐 부품이랑 무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때 손을 벌린 게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밀수입한 이런 부품이나 무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거의 한 5억 달러어치의 이런 무기, 부품 같은 걸 갖다가 수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당시에 이란이 그냥 홀로 독립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좀 약간 어느 정도 경협의 필요성이 남아 있었고 물밑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미국에게 이런 정황이 발각되면서 그 80년대 유명한 이란 콘트라 사건이 나오고 막 그랬었죠. 레이건 행정부 때.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점점점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게 되고 이게 1988년에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협력의 요인이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이게 돌아서게 된 것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였습니다. 어. 걸프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쳐들어갔다가 다국 적군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네. 완전히 박살나 버리니까 이제는 이 견제해야 될 이라크라는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서방의 기조가 이란으로 반이란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는 이스라엘도 몰래 이란이랑 거래한다는 건 상당히 하기가 힘들었고 고립에 처한 이란도 야 우리가 애매한 스탠스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우리가 아주 선명한 반미, 반이스라엘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이슬람권의 그런 정서에 편승을 해갖고 우리가 생존을 도모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무렵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에게도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지금 우리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는 뭐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이런 쪽에 친이란 이 대리 세력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선명해진 겁니다. 되게 그 무기 체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란이 반미주의를 표방하면서 호메이니 혁명하고 다 외교 관계를 바꾸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실상은 무기 체계, 무기를 다 옛날에 서방의 무기들을 수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매개로 해서 또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하게 네, 되고 그렇죠. 이런 서로가 아쉬운 게 있고 이라크라는 공동의 적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협력이 됐었는데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앙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였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뭐 S-300이나 이런 현재 이란의 무기들은 그러면 러시아제 무기들이 많은 건가요? 이제 서방의 무기들은 이제 네, 이제 뭐 서방의 무기가 못 들어오니까 뭐 러시아도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못 들여왔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점점 더 중동에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원래 S-300도 안 팔려고 했었는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 팔았는데 15년 그 정도 중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집어넣어줬죠. 네.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진짜 국방하고 경제하고 외교 관계하고 이게 다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때 이해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서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네네네. 하고 이런 일들이 특히 이 중동 정세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일이죠. 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더더욱 심각해진 것이 바로 2010년대에 들어와서인데요. 그때 이란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서 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크네요. 그게 네. 크네요. 원래 예전에는 이라크가 사실 이라크의 핵 개발이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 이라크 침공하고 했었던 네. 거잖아요. 걸프전 때. 그런데 뭐 들어가 보니까 이라크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라크 핵시설, 오시리스 핵시설 같은데 여러 차례 공격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란이 협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란 입장에선 이라크가 핵 가지는 건 또 못 봐주겠다. 순위파가 핵 가지면 우리 그러네. 어떡하라고 해서 옆 나라가 핵 가지는 거니까. 사실 그때도 정보 교류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라크가 사라지니까 이젠 이란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란도 뒤늦게 핵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죠. 그래갖고 2000년대 뭐 한창 사찰하고 여러 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프로그램들을 가동한다는 게 포착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은 비공인 핵 보유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이스라엘 또 중요한 정책이 중동에서는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 아. 라는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독트린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고서 이란이 갖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 수많은 공작을 하면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짜 신경전을 많이 벌였죠. 그래서 왜 지난 2000년에 뭐 이란의 굉장히 중요한 핵과학자 모셈 파리자드 박사가 이제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일까지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란 수도에서. 네, 그것도 사실 역시 모사드가 배후에 있었을 거라는 게 거의 지배적인 예상이고요. 그 외에도 이 지상에서만 이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많이 한 게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막 해킹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엄청 뒤집어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난번에 이란 얘기할 때도 이란이 그런 사이버 어택에 대한 방어 능력도 굉장히 강화시켰다는 게 그런 이스라엘과의 물밑 사이버 전쟁의 결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많이 좀 악화되고 지금 이렇게 대리 세력들을 이용한 전쟁을 하다가 급기야 이번에는 서로가 직접 때리는 펀치 교환까지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도 그러면 그 핵 시설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어떤 맞습니다. 그런 그게 굉장히 데몬스트레이션 중요한 효과도 메시지죠. 있겠네요. 우리 너네 위치 다 알고 있고 너네 미사일 까놨다고 하지만은 우리 충분히 뚫을 창이 있다. 그러니 뭐 함부로 너네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확실히 날렸다고 봐야죠. 이번에 레이더 하나 공격했지만 다음번에 혹시 반격을 할 시에는 우리가 핵 시설을 그럼요. 없애버릴 네.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네요. 굉장히 좀 어쨌든 당장은 확전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사라진 거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게, 야, 이게 남북 관계랑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란과 항상 이스라엘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남북 관계라는 것이 계속 말폭탄은 엄청나게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여정이 뭐 각종 이 욕설도 우리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경고 날리고 하지만은,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살벌한 관계일 것 같지만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래 그러려니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그런 게 또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다가도 이게 갑자기 지난 정권 때 갑자기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만나갖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 이게 또 냉탕으로 돌아서고 이런 냉온탕을 오가는 게 사실 이스라엘 이란 관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란에서도 이 극우파가 등장했다가 그리고 또 개혁파가 등장했다가 이게 정권 교체가 이란 내에서 몇 번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실 얘네가 좀 접근했다가 떨어졌다 하는 지도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굉장히 극우 세력의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우파 정권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 정권도 굉장히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서로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정권 교체가 되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모릅니다. 또 이게 참 어려운 퍼즐인데 국내 정치에서는 다 인기를 얻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평화 유지하는 게 국내 정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는 게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막 복잡하게 얽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에서 경제 문제까지 엮여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다 경제 상황이 몹시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거 함부로 전면전하기는 곤란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많은 주체들과 이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계속 얽히면서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이 지금 중동 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삼체라고 인기 네네네. 있던데 과학 전공자로서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전 넷플릭스 이전에 그게 그게 딱 중국 생각이 SF소이지 났으니까. 않습니까? 많이. 리츠신의 소설인데 이게 딱 그 모티브가 그거죠. 이 외계 생명체인데 거기는 태양이 3개가 있는 삼체 문제 속에 살고 있다. 이 물리학에서 딱 2개, 이체 문제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와도 얘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미래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딱 지금도 중동이라는 것은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튀르키예, 사우디라는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이 여긴 사체 문제죠. 사체 문제로 엮여 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과 빈살만이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얘기 했지만은 지금 그 속에서 앞으로 이 중동의 사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정말 물리학적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계속해서 깊이 있게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또 동아시아 지역으로 좀 옮겨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좀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계 있는 국가들. 네, 좀 멀리 봤으니까 이제 좀 가까운 지역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다음번에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최승병 박사하고요. 워커노믹스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그리고 오래된 그 역사 살펴봤습니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